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1948년부터 한 50년경까지 성시백의 프락치로서 활동을 했던 권태양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김규식을 농락한 북의 프락치 권태양입니다. 권태양이란 인물은 김규식의 비서였는데 성시백의 프락치로서 김규식이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도록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인물이 권태양입니다. 북의 프락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 선입견으로 보면 역시 음흉하고 음험하고 이렇게 보이나요? 이 권태양에 관해서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김강훈이라고 해서 한국사 연구자인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사연구관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통일 독립의 현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권태양의 활동기인데 특이한 점은 어떤 자리에 입각해서 썼는지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에는 권태양의 말이라든가 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자료인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자는 권태양을 애국 애족 통일운동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또한 김규식의 비서로서 김규식을 배신한 적나라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해방 전 권태양의 이력을 간략히 살펴보면 1913년 경북 안동 태생입니다. 안동 권씨인 거죠. 소지주가로서 상당히 유족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양반 지주가 중에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 권씨 집안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몇 명 있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시골에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을 하고 안동 시내에 있는 안동 보통학교 6년제입니다. 5학년에 전학해서 2년을 더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929년에 대구사범 심상과에 진학했습니다. 권태양이 1913년생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이거든요. 아마 박 대통령보다는 이 대구사범에 몇 년 더 먼저 입학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사, 교유라고 불렀는데 교사 중에 현준혁이라고 경성제대 영문과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죠. 민족주의 성향의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끈 독서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그게 적발이 돼서 학교를 퇴학당했습니다. 그리고는 1932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중학교를 나오고 주호대학 전문부에 진학해서 194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전공은 법과였다고 하고요. 또 일설에는 니혼대학, 일본대학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주호대학 전문부 법과가 맞는 것 같아요. 당시 니혼대학이나 주호대학 전문부 법과를 마치고 그 중에 일부는 전에 말씀드린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일자에서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권태양은 그렇게까지 법학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로 돌아와서 일본 화물 운송 회사인 마르보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고요. 해방 후에 이제 김규식의 비서가 되는 건데 바로 된 건 아니고요. 친척으로서 공산주의자인 권태석의 소개로 처음에는 건준 활동을 했던 안재홍의 진영에 가담을 합니다. 중도적인 입장의 민족주의 진영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1946년 6월에 제1차 미소공의가 열리고 있을 때죠. 그때 길에서 우연히 대구사범의 동창생인 송남헌을 만나게 돼요. 송남헌은 이미 김규식의 비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송남헌이 대단히 업무가 바빴다는 거예요.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대외 연락도 해야 되고 해서 너무 바빠서 사람이 필요했고 마침 대구사범 다닐 때 독서회 사건으로 제적됐던 권태양을 만나니까 민족의식이 상당히 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규식의 비서를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이걸 권태양이 받아들여서 삼청동에 있는 김규식의 집에서 기식을 하면서 그 비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나중에 이 권태양이 김규식을 속이고 북의 첩단 노릇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김규식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신임했다고 합니다. 김규식이 1948년 4월 남북 협상을 위해서 북한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 수하에 아주 가까운 두 비서에게 자기 심중을 털어놓고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김규식이 마음으로 의지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태양이 언제부터 북로당 성시백의 프락치가 된 것이냐? 그건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김광훈 씨가 쓴 책에는 1948년 초부터라고 돼 있는데 좀 너무 늦어요. 1948년 초부터 프락치가 됐다고 하기에는 그 뒤에 너무나 철저하게 성시백의 수족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더 먼저 김규식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좌우합작위원회 시절부터 성시백의 프락치로서 포섭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 김광훈의 책에서도 성시백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성시백이 북의 간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요. 그 상태에서 성시백의 프락치 노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시백을 통해서 북로당이 남한의 각 진영에 침투해 있는 것을 대략 그려봤는데요. 노동당이 결성되기 전 북조선 공산당 시절에 김철이라고 하는 공작원이 남한에 내려와 있었고 이미 46년 초에 강병찬이라는 인물이 포섭이 돼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강병찬은 홍명희에 휘하에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북로당이 결성되고 나서 대남 공작을 새롭게 펼치게 되고요. 그때 성시백을 남한의 공작 총책으로 삼게 되죠. 그게 1946년 말 정도고 이때 이 성시백이 김철로부터 강병찬을 자신의 프락치로 이제 넘겨받고요. 이 강병찬을 통해서 성시백이 권태양을 소개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권태양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한 정계의 거물들 중 하나인 홍명희의 비서였던 강병찬을 만나서 이 강병찬으로부터 성시백을 소개받고 그의 수하 역할을 하기로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시백은 남한 정계의 주요 거물들의 그 비서진들의 일일이 모두 손을 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1948년에 남북협상 공작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역시 이 권태양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남북 요인회담을 제안한 것은 1948년 2월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의 김일성은 이 남북 요인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대답도 없이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평양 측의 제의에 당황하고 어찌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었고요. 그 진위를 타진하기 위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각각 비서를 한 명씩 북에 파견하는데 이때 권태양이 김규식의 비서로서 평양에 갑니다. 이게 4월 8일이고 이때 북에서는 김구, 김규식 두 선생이 북에 와서 자기들과 협의를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줬고 그 대답을 듣고 김구는 바로 북행을 결심했고요. 김규식은 이 대답이 너무나 모호해서 머뭇거리다가 4월 19일 날 이 권태양을 또 북에 파견합니다. 독재정치 배격이라든가 사유재산 미철폐 이런 5개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걸 수락하면 북에 가겠다 이렇게 북에 제안을 했고 권태양으로부터 그 설명을 들은 김일성이 평양방송을 통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하는 암호방송을 내보내서 김규식이 북한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남북협상 공작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권태양은 김규식이 북에 가도록 결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김구, 김규식이 소위 남북협상차 북한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아까 보셨던 권태양의 사진이 있어요.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35밖에 안 됐습니다. 1913년생인데 1948년이니까 만 35세밖에 안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김규식의 또 다른 비서 송남헌입니다. 대구사범의 동기입니다. 나이는 1살 어려서 34살이고요. 그리고 김구의 측근인 엄황섭입니다. 임시정부 시절부터 김구를 쭉 보좌해온 인물이고 나이 50세고 그 다음에 김구의 수행비서라고 할 수 있는 손우진입니다. 만 26세, 아주 새파랄 때죠. 자세도 굉장히 단정해 보이죠? 다리를 모으고 또 두 손을 딱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입니다. 이 송남헌은 같은 김규식의 비서인 권태양이 북의 프락치 노릇을 하는지를 이때는 전혀 몰랐어요. 6.25 전쟁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948년 4월부터 5월 초에 걸쳐서 김구, 김규식이 소위 남북협상차 북한에 다녀왔지만 북에 들러리만 선 것일 뿐 아무 성과가 없었죠. 그대로 50선거는 시행이 됐고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북한은 50선거 후에 6월 말에 남북연석회의를 한 번 더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권태양은 이 북한의 제2차 남북연석회의 참가 제안을
김규식에게 열심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김규식이 거부했고 또 김구의 한독당도 거부해서 이 김규식의 제2차 남북연석회의 참가는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2차 남북연석회의에서는 이미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니까 북에서도 정권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7월 5일 날 북한 정권 수립 결정이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 정권의 수립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북한에서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수립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도 선거가 진행돼서 남북한을 아우르는 정권이 북한에서 수립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비밀 지하선거를 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과 같은 중도적인 입장의 정치단체들에게 이 북한의 정권 수립에 참여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령은 성시백을 통해서 이 권태양에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7월 5일 날 북한 정권 수립 결정이 나오고 난 후에 이 권태양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비밀리에 북한에 갑니다. 보통 비서라고 하면 그 주군을 거의 계속 옆에서 보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일씩이나 비워야 되는 거예요. 고향에 무슨 일이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고 5일간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이 김광훈의 책에는 북한 정권 수립 결정에 항의하러 갔다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향후의 활동과 관련된 지령을 수령하러 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1948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다녀와서 그를 성시백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김구와 김규식에게 북측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겉으로는 소위 통일독립촉진회라고 하는 단체의 활동을 하는 척하면서 이면에서는 해주에서 열리는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를 위한 남측에서의 지하선거 준비 활동을 했습니다. 이 권태양이 한 지하선거 준비 활동은 뭐냐면 김규식이 이끄는 민족자주연맹 내에서 대표자 30명을 뽑아가지고 북한으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권태양도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같이 북한으로 가는 거죠. 한 단체 내에서 30명이 비밀리에 북한에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그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단체 내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말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비밀리에 30명을 모아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활동을 합니다. 두 조로 나눠서 1948년 8월 14일과 8월 15일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날이잖아요. 바로 그 무렵 권태양은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 민족자주연맹 내에는 성시백의 프락치로서 권태양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다른 선에 여러 명의 프락치가 있었다고 하고 어쨌든 그들이 서로 연결돼서 8월 14일, 15일 두 개 조로 나눠서 북에 간 것이고 그 중에 한 조를 이 권태양이 인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라는 것이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내 각 군에서 지하선거를 통해서 인민 대표를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뽑힌 인민 대표들이 해주에 모여서 장차 평양에서 만들어질 최고인민회의의 360명 남측 대의원을 선출한 행사였습니다. 권태양은 그 360명의 대의원을 고르는 전용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한 것이죠. 당시 북한에서는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행사를 보고 남한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김규식을 속이고 몰래 지금 북한에 왔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닷새 만에 돌아왔어요. 결국 북한에 갔다 왔다는 것이 들통이 났고 김규식은 비서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권태양은 자신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해주에 갔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고 어쨌든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잘못을 빌고 비서로 남았습니다. 권태양은 1949년도부터는 북의 새로운 남북협상 지령을 수행합니다. 자, 1949년에 들어오면 김일성은 국토완정을 제창합니다. 이미 북한은 민주기지를 건설했고 그 민주기지를 토대로 해서 남한까지 혁명을 완수하겠다. 그게 국토완정론이에요. 물론 국토완정은 무력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를 위해서 49년도 봄에 스탈린을 박헌영과 같이 방문하죠. 그때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특히 마오쩌둥과 협의를 하라고 돌려보냈고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 있는 조선인 2개 사단을 지원을 해주죠. 이렇게 김일성은 국토 완정을 제창하고 그를 위해서 매진을 하는 한편으로 그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통일전선수를 발표합니다. 다시 한번 남북 재정당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하자. 거기서 새로 남북 총선거 지도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총선거를 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성시백은 그 지령에 따라서 남한에서 여러 정당 사회단체를 다시 규합하려고 했고요. 그 지령은 바로 이 권태양에게도 떨어졌습니다. 권태양은 1949년 3월에 성시백의 지령을 받고 김규식, 김구에게 북한에서 제창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만 이미 북한에서 정권이 수립된 후에 김구와 특히 김규식은 그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북의 지령에 따라서 1949년 6월 25일부터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라는 것이 창설돼서 회의를 열었는데 권태양은 역시 참여합니다. 이때도 김규식을 속이고 북한에 가게 되는데 자기 고향의 처가에 누가 죽은 것처럼 전보를 치라고 합니다. 상사 전보가 오면 그걸 보이고 고향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월 하순에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날 김구가 암살됐죠. 그러니까 6월 27일 날 급거 귀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권태양은 계속 성시백의 끈앞을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성시백이 공을 들였던 것이 1950년도 5월 30일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이때 1948년 50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파 인물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권태양은 이 성시백을 도와서 조소왕이라든가 장건상, 온세훈, 윤기석 이런 중도파 인물들이 당선되도록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성시백이 체포되고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도파 인물들은 모두 낙선했죠. 자, 5월 30일 선거인데 5월 10일 날 성시백 일당 112명의 체포 사실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나 강병찬이라든가 권태양, 최백근 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권태양은 수사망을 피해서 은신을 했는데 그 얼마 후에 6.25 전쟁이 터진 것이죠. 6.25 전쟁 때 이 권태양은 김규식 등을 북한이 끌고 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북한 당국은 서울을 점령한 후에 7월부터 서울에 남아있던 남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른바 모시기 공작, 실제로는 북한으로 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주요 정치인, 경제인, 명망가들을 북한으로 데려가는데 그냥 데려가는 건 아니고 좀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통일전선체에 바로 가담시킬 거물급들, 또 재교육할 사람들,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인물들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했는데 이 권태양은 중도파 인물들 중에서 서울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이 재교육할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7월 21일부터 8월 한 20일경까지 한 달간 평양의 인민경제대학에서 사상개조 재교육을 받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프락치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그 재교육 동기생들이었어요. 강병찬, 최백근, 권태양, 박건웅 이런 북로당 프락치들이 북한에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에 서울에 귀환을 했는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졌고 전황이 악화돼서 북으로의 후퇴가 예정됐습니다. 이때 남한의 요인들을 평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이 내려졌는데 권태양은 9월 24일 김규식을 납북하는데 참여합니다. 김규식의 집에 그를 북한으로 데려갈 지프차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김규식을 뒷자리에 태우는데 양쪽에 두 비서인 송남원과 권태양이 앉았습니다. 당시 김규식의 건강이 몹시 안 좋은 상태였고 김규식의 부인이 이 김규식을 돌볼 다른 비서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송남원이 내리고 다른 비서를 태웠다는 거예요. 더 젊은 수행비서가 탄 거죠. 그래서 차가 떠났어요. 그리고 송남원에게는 차가 다시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갔습니다. 근데 송남원은 여기서 북한에 끌려가면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걸 직감하고 바로 피했어요. 원래는 자기가 끌려갈 거였는데 다른 젊은 비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남원은 지금도 자기 대신 북한으로 끌려갔던 그 비서를 생각하면 몹시 마음이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들은 사리원까지는 이 차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계속 유엔군, 미군의 폭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차로는 이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요. 결국 걸어가게 됩니다. 김규식 또는 정인보 이런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았고 결국 김규식은 12월 10일 날 저 압록강변 가까운 만포라는 곳에서 사망합니다. 김규식이 말년에 이렇게 사망하게 된 데는 이 권태양이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김규식 사망 후에 권태양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1951년 1월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어요. 이때 그 뒤를 따라서 서울로 옵니다. 왜 왔느냐? 서울에 남아있는 정치인들을 마저 찾아서 동반 귀환하기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지령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일사후퇴 후에는 서울은 완전히 빈 도시였다는 겁니다. 환자를 제외하고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서울은 텅 빈 도시였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인들 집 주소를 탐문해서 요인들과 혹은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미처 그 전에 데리고 가지 못했던 장건상, 김성숙, 송남원, 또 국회 프락치 사건 의원들 중에 북한에 가지 않은 서용길, 유림, 배성룡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들과 그 가족 모두가 다 숨었어요. 서울을 떠났거나 서울에서도 아주 은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고요. 보름인지 한 달 동안 찾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저승사자로 이 남한내의 요인들을 데려가려고 눈이 벌게서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죠. 자, 전쟁 끝날 무렵 남로당 계열에 대한 김일성의 숙청이 일어나죠. 이 권태양은 성시백, 북로당 계열의 프락치였기 때문에 숙청은 면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통일전선 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자강도 인민위원회에 부위원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이니까 명목상의 직책이 되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이 권태양이라는 인물은 해방 후에 처음에 안재용의 정치 식객으로 있다가 김규식의 비서가 돼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중도파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겠는데 곧 북로당 공작원 성시백의 프락치가 됐고요. 그 수하에서 1948년에 남북협상 공작, 또 북한 정권 수립, 또 1949년에 신남북협상 공작 이런 공작에 참여해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김규식 등 남한내 요인들을 납북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권태양은 1948년부터 49년, 50년 이렇게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또 전쟁을 겪는 그 어려운 대한민국 건국기의 초기 국면에서 철저히 북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믿고 신임했던 주군 김규식을 철저히 배신을 했고요. 한마디로 양아치만도 못한 활동을 했습니다. 양아치만도 못한 것, 바로 이게 북로당 프락처의 삶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